그 항만 노동자들 네. 문제, 그다음에 중동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사태들이 해결 기미를 보이느냐. 9월, 10월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유가 예상을 보니까 배럴당 80달러 선을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경제대예측 2025-2029 책의 저자시죠. 곽수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또 그 글로벌리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일어난 거 보니까 그 항만 노동자 파업, 미국 동남부에 30여 개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임금만이 아니라 그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시설을 그 확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시기가 미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에게도 방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대선에 겹쳐서 노동자분들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보폭이 좀 넓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텍사스까지 약 한 4만 5천 명의 이 항만 노동자분들이 임금을 77% 앞으로 6년 동안에 인상해 달라. 그런데 이제 사주 측에서는 한 40% 제한했다가 최근에 한 50% 정도로 조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기계 전반이 이제 항만 전반이 기계화가 되고 전자 시스템화가 되고, 앞으로 6G 시대가 되면 스마트 하버라 그래서 거의 뭐 노동자가 필요 없는 모든 물류가 무인 트럭, 무인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운반이 되다 보니까 이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아마 임금 인상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좀 바다 건너 얘기라 그런가 그렇게 좀 와닿지는 않는데 심각하게.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뭐 항만 시설에 대한 부두 노역에 대해서, 부두 근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물류량도 그렇고 물동량 자체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상당히 줄었긴 줄었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부산과 목포와 인천을 지나는 물류는 그다지 줄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제 그 미래 기계 도입,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류량이 지금 LA에서부터 뉴욕까지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또 대서양에서 오는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현재 컨테이너 하나 값이 뭐 $10,00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제 저도 미국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이삿짐을 보낼 때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보냈는데 지금 물류량이 이제 그렇게 많아지면 물류량의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나 또 실업률 문제, 기본적인 공급 사슬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경제에도 이제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잡혀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동량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이거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후 코로나 과정 중에서 사실 그 공급단 이슈다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게 그 미국의 항만들이 전부 적체가 되고 배가 수십 척이 뭐 바다에 떠 있고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상당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뭐 장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어떤 그 노동자분들과 업주들 간의 그 힘겨루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플로리다 쪽에 상당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미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내수 경기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달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4만 5천 명이 큰 숫자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물동량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주 측과 중재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나 봐요. 90일 냉각 기간 동안 직장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태프트 하틀리법. 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인지 그리고 또 왜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네,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일단 그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 업주 사업자 측과 노동자 간에 이제 일정한 냉각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협상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 법에 사실 근원이 된다고 할까요? 그 태프트법인데 서로 뭐 전쟁이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유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예를 들면 유엔은 상당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을. 그러면 이제 노동자 측에서 제시하는 어떤 내용을 들어보고 또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합치점을 찾을 수 있고 또 합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일종의 말하면 법원에서 말하는 이제 조정의 기간을 한 90일 동안 갖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1930년대, 13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상당히 미국의 산업 발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노동자 측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이 업주 측의 어떤 기업 기회, 사업 기회의 어떤 박탈, 이런 파산법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서로 수기 기간을 그 정도 기간으로 드리고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부가 개입 없이 시장에서 찾아내는 해법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90일 냉각 기간을 갖도록 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10월 달에 그 블랙스완 발생 가능성인 오토보 효과 발생 가능성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네.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블랙 먼데이, 블랙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 블랙아웃 그러면 정신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그 급락 장세가 9월, 10월에 많이 이제 나타났는데 10월이 되면 미국은 예산의 그 회계 연도가 6월 달에 끝이 나지만 대부분의 이제 세계 국가들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회계 연도 마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미국 자체도 미 의회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 쪽의 입장이 존재를 하고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항만 노동자들 네. 문제, 그 다음에 중동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사태들이 이제 10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해결 기미를 보이느냐, 또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9월, 10월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지만 2001년도 9.11 사태도 9월 달에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도 8월 달 지나서 9월부터 본격화돼서 네. 9월 9월 15일 날 리만이 파산을 했거든요. 또 이번 대선도 11월 달에 있으니까 지금 대선이 이런 박빙이고 지금 대표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벤스 부통령 후보하고 왈츠 부통령 후보가 토론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하고 있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동시에 폭발했을 때 나타났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증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크게 일어나서 주식시장을 아주 그냥 끌어내린다라는 의미로 블랙스완이라 그러고 옥토버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이벤트들,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공매도를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정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앞으로 배당금을 많이 늘리면서 선진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뭐 이런 문제와 함께 디램 가격이 지금 한 개당 1달러 70센트 정도로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반등하느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여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블랙스완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대개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이래 증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미국의 금리 정책의 후폭풍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8월 5일 날 폭락했을 때에는 그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확 떠올랐었잖아요. 네. 그 후에 뭐야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넘어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이 뭐라 그러죠? 이 휴화상 같이 폭발했다 쉬었다 폭발했다 쉬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 시장의 우려는 네. 이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면 좀 비이성적인 건가요?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중국 증시도 뭐 경기 부양한다 그래서 갑자기 막 폭등을 하고 있고 일본 증시도 금리 새로운 이시다 시게루 총리가 나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일본의 이야기들은 뭐 이명판 박사도 그렇습니다만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일본 경제가 엔화가 상당히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 경제의 도움을 별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미국의 의존성이 높아지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냥 놔둘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무역수지 흑자가 어느 정도 오래 기간 동안 갈 수 있느냐 또 어느 큰 폭으로 갈 수 있느냐 문제를 저희들 스스로가 아마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를 놓고 보면 우량 기업에 치중된 부분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현대, 뭐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쪽 대기업의 실적이 나빠져 버리면 환율이나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이 불확실성이 커져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증시에는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시니까 요즘 스와개미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기 침체, 하여튼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경기 침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데이터를 또 제시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쪽 사이드도 있고 이 데이터가 좀 혼재한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개인분들이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험치를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통 이제 대부분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안 하고 계시다가 친구들이나 주변에 자꾸 하자 이래서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부분도 있을 건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다 지금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통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정부 쪽에서 말씀하시는 통계는 심리를 어느 정도 편하게 해드리기 되기 때문에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희망적이다, 낙관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뭐 편의점이나 물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물가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요새 점심 먹으러 가면 한 4번 정도 가면 4만 원에서 6만 원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소득은 한정돼 있고 물가는 네. 오른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저렇게 좋다 그러고 부동산 PF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수출이 좋아지니까 다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져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나라 증시나 부동산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중산층이 약해졌기 때문에 중산층 강화 문제를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정부가 노력하시는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또는 심리적 회복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갑자기 이란에서 뭐 탄도미사일을 180발을 쐈다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네. 그것이 또 미국 증시의 어떤 불안감 또 하락을 일으켰던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중동 전쟁 위기로 과연 확산이 될 것이냐? 네. 뭐 이란에서는 그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그 대표님이 그 행간을 정확히 읽어주신 것 같아요. 방금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란은 쏴놓고 180발 쏴놓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다 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뭐 미사일이나 침범을 안 한다면 우리는 쏠 생각도 없고 싸울 생각 없다라는 표현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거는 이제 중재를 원한다는 목소리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레바논을 침공해서 역대 4번인가를 침공했는데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작전의 한계성을 알고는 있는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중동에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에게 큰 확전은 좀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것 같고요. 블랭켄 국무장관도 다녀간 것 같거든요. 근데 내년도 유가 예상을 보니까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럴당 80달러 선을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가는 100달러 쪽으로 안 가느냐?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냐? 그러면 어렵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국가 경제는 어디냐?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경제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앞에서 말씀 주신 우리나라 정시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말씀드리는,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동의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 이 확산, 이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 주셨던 탭트의 그 법에 의해서 90일간 수기 기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쟁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를 봐도 우리가 현무 5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도 발끈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생산되는 부분이 있냐 하면 그것이 서로 간의 어떤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선전용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작은 일에 의해서 트리거가 돼가지고 단초가 되어서 터져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헤즈볼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있던 그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 100명 넘는 분들을 납치해 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도 이번에 군대를 보낸 게 이란 쪽에다 메시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하마스나 헤즈볼라 쪽에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한, 받아낸다면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조금 지나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끝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이제 지금 유가의 전망으로 그것을 네.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1조 위안 그 경기 유동성 푸는 경기 부양책 발표를 하고 나서 중국 증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몇십 네. 프로씩 막 급등하고. 네. 이거와 어떻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까? 네. 뭐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중국 시장 들어가시라 그러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미 많이 올라서 못 들어가죠. 많이 올랐고 지금 올라가는 이 형국이 제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들어갈 때 이게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니터링과 어떤 감독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중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썼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에 오픈을 해야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지만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존재하는 정보를 주식시장에 담으라는 뜻에서 시장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네. 이거를 뭐 파머 같은 분들은 스트롱 인포메이션 마켓이다, 뭐 위크 인포메이션 마켓 이렇게 분리까지 하는 정도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고, 그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과거의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고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배당이 돌아갈 수 있는가를 검증시켜주는 역사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에서 11조 달러 정도가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1조 풀었다? 저 가지고 될까? 이 생각이 11조 달러입니다. 위안이 아니고. 아, 네네. 예, 미국에서 보기에 11조 달러의 그림자 금융, 서프라임 때 약 6조에서 7조 달러 뻥커났거든요. 근데 중국은 11조 달러라 그러면 미국의 2배 정도가 지금 뻥커가 난 상태인데 저게 1조 위안 풀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글쎄요.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국 시장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그 이번에 내신 책 경제대책 2025, 2029에서도 이제 다루시고 있겠지만 네. 2025년도 내년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치는 한 2.3 정도, 근데 최저치는 1.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네. 할 때. 1.3,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의 승자는 저는 해리스가 될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해놨는데 사실 해리스가 지금은 이제 트럼프하고 상당히 박빙이라서 그게 가장 큰 내년도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제 그건데 상원은 현재 50대 43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7명의 상원 의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7명 중에서 누가 어느 당이 더 많이 상원 의원을 가질까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왈츠 부통령 후보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점유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공화당이 점유할 가능성이 크면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백악관은 민주당, 하원과 상원은 공화당 이렇게 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 아니냐. 네.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2% 정도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미국은 어느 당이 백악관을 점령하고 의회를 점령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의 가장 핵심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중산층을 강화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중산층을 강화한다는 말은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세금 깎아주고 돈 풀어주고 세금을 올리는 거는 이제 부자 쪽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팔로우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도저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1조 위안을 풀었는지 그리고 이 효과를 어떤 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불가능한 그런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경제를 볼 때 많은 분들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저도 최근에 중국을 다녀보고 좀 있으면 또 중국을 가볼 거지만 상해를 비롯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부동산 PF 부실 대출한 거 중국 공산당이 다 사서 임대 줘버리면 되지 중국은 돈 무한정으로 풀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네. 계세요. 근데 그거는 막가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저들 같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오랫동안 공부해오고 세뇌받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진짜 이해 못하는 경제야. 네. 쟤들하고는 거래하면은 나중에 잘못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저 같으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낙관적으로 네. 전망할 이유가 사실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낙관론보다는 약간 비관론 쪽으로 치우친 경제 전망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만 해도 현대기아차가 선전을 했거든요. 네. 올해는 반도체가 선전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반도체가 흐물흐물거리고 있단 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 대통령이 들어서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는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국의 인플레이션과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둘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량 기업들 다 뽑아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회사도 들어와라, 반도체도 들어와라, 왜? 보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그 빈 곳을 메울 수 있는 업종과 산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의 내수시장의 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재정정책의 부채 문제를 언급하셨지만은 지금 오히려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정부를 국민이 믿지 못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국가 경제는 이제 바닥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직한 어떤 국가 운영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의문점, 물음표에 정부가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주시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에서 1.3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1.3 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한국 경제는 거기에 맞춰서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겠군요. 더군다나 이제 추가적으로 삼국지가 펼쳐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한국, 일본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한 3에서 3.25%까지 내린다고 제가 전망을 해놨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한중일이 어떻게 환율을 갖다가 가지고 변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이 140엔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이게 160엔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면찬 박사나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중국은 위안화를 갖다 7위안 정도로 내려갔는데 언제든지 중국은 8위안으로 올릴 수 있다. 너희들이 관세를 때리고 우리에게 무역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 환율 떨어뜨려 버릴게.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8위안 떨어뜨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 끼어서 여기는 160엔, 170엔 가고 여기는 8위엔 가는데 대한민국은 1250원 이러면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에서 또 삼국 간의 환율 전쟁도 봐야 되니까, 이 금리 문제에 놓고 봤을 때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덩달아서 내려버리거나 이래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한국은행만큼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놓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을 따라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하면 좀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그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네. 가계부채는 뭐 역대 최대치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이러면 안 된다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재밌는 연구 보고서가 8월 달인가 나왔었죠. 9월인가. 부동산을 잡으려면 강남 8학군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금융,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느 신문에서는 자기도 강남에 살면서 강남 교육 따지느냐, 이런 말씀으로 또 기사를 내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리 문제만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가계부채가 2,700조 정도 됩니다. 네. 저도 이게 한 2,000조 정도 될까 봤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가 한 2,700조 된다는 네. 말이 있어요. 기업 부채가 1,500조고요. 정부 부채가 1,500조입니다. 그러면 3,000조에다가 2,700조 붙이면 6,700조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를 따로 계산을 해놔야 되니까 한 8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00조가 발행돼요. 여기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한 7,000조라고 가정을 하죠. 어떤 분은 그 전세 보증금도 거기 포함시켜야 되죠. 전세 보증금도 포함을 시키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뭐 전세 보증금까지는 그거는 뭐 언제든지 이 뭐라 그러죠? 이 돈을 빼서 사기만 아니면 네. 예, 갚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좀 넣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한 7,000조만 계산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1%포인트만 내려드려도 70조 정도의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일반 가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움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근로소득자 가운데 은행 가서 주택대출을, 담보대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신용등급 950점 이상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950점 이상이 몇 %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금리 정책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제 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DSR, LTV 이런 신용 점수 여러 가지 부대 항목들이 있거든요. 금리만 우선 놓고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버리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세너 군데, 그러니까 서초, 강남, 용산, 마포인가요? 네. 뭐 이쪽 몇 개를 제외하고 5군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한쪽에서 바람이 불면 다른 쪽도 같이 그렇죠. 일어나 버리니까 이게 버블을 더 커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경제 지표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봐도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칫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 한은에서는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가 공급과 수요 측면도 존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교육과 같은 다른 문화와 환경 요인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비중이 큰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 없고 지방대학이 저렇게 힘들어지고 하는 이유는 직장에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돈이 안 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KTX를 현금 수송 열차라 그러거든요. 뭐 모든 KTX가 서는 역마다 돈 보따리 싸들고 병원 찾으러 서울 올라오고 문화관광활동하러 서울 찾아오고 직장 찾으러 서울 오고 다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서울 수도권 인구는 과밀 인구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서울 수도권에서 지게 되면 그 당은 결국은 없어지는 당이 되는, 패배하는 당이 될 정도로 서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로만 국토 균형 개발이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부는 정말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금리적인 문제를, 미시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거시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고서 미시적인 문제만 가지고 땜빵을 하려고 하니까, 땜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그때 아플 때 마약 놓고 고통 없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네. 지금 뭐 김천, 구미, 전주, 진주 할 거 없이 정부 공공기관 내려가 있는데 다들 주말 부부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거기로 이사를 갈 생각들은 안 하더라고요.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펼 바에야 뭐 하려고 지방자치제는 했으며 뭐 하려고 지방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지방으로 뿌려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금리 인하를 이제 11월 달에 또 연준에서는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네. 이제 50bp냐 아니면 25냐 이 얘기가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쨌든 확실한 건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또 추가가 됐을 때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다 요즘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금리 인하는 미 연준에서 나온 회의 끝에, 네. 5월달 회의 끝에 나온 거는 0.5하고 이번에 0.25 하겠다. 아마 그 수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 쪽에서는 0.5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0.5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미 연준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0.25 한번 하고 올해는 없다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0.25 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0.25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0.5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오다가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다가 이렇게 외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도 한 35% 정도 가능성을 보다가 20%로 떨어뜨렸더라고요. 0.5% 비컷에 대한.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스를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나름대로 독해를 할 때 책임 있는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한 것은 제가 거의 비중을 60-70% 들여버립니다. 네. 왜냐 그러면 연준 의장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피노키오가 돼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연준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액면 그대로를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놓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0.25의 가능성이 높고 많은 지역 연준 은행장들 이야기가 현재 2025년 말까지는 한 4% 이렇게 네. 들다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년 정도 되면은 3에서 3.25 정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1%, 1.25%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2026년 말쯤이 되면
2%대 중후반 금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 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금리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금리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연준 기준금리를 만들어 놨느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준이 은행들에게 빌려주는 그 금리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기준금리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믿고 받아주셔야 되는 원칙입니다. 네. 원칙이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뭐냐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금리와 연동이 되고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금리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연동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율은 2%에 맞춰놨다. 다시 말하면 집값이 상승을 해도 2% 정도의 일반적으로 상승하도록 맞춰놓은 것이다. 맨하탄에서는 뭐 20% 올랐는데 10% 올랐는데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쪽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전체 거시적인 운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물가 상승분만큼 주택 가격을 올라가게 하고 이자를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하나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네. 있고 여기에다 이제 경기 침체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자꾸 커지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경기 둔화냐 침체냐 불황이냐를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허리케인 들어왔죠. 항만 노동자들 지금 스트라이크하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자칫 잘못해서 중국 경제가 한번 훅 꺼져버리거나 일본 경제가 또 침하를 해버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 맛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또 중국 경제의 임팩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골디락스 경제라고 해왔는데 90년 이후부터 중국이 판매하던 싼 저가의 제품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부 다 비싼 제품들만 네. 사야 되니까 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 요인이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이게 일시에 터져버리면 물가 상승률은 뭐 제가 볼 때는 10% 이상으로 뛰어버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과연 세계 경제에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블랙스완이라든지 옥토버 효과와 같은 또 하나의 경제에 날무는 테러가 일어날 것인가.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세계 경제가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일단 미 항만 이야기는 거기는 90일간 수기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조정 기간에 들어간 것 같고 미국 노동자 측에서 대변인 쪽에서 지금 말이 없거든요. 네. 그 말은 어느 정도 내부적인 어떤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50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상 5%포인트를 더 올려서 55%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문제를 놓고 내부적인 토론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실업률이 4.2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어떻든 간에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유가라든지 유가, 그러니까는 고기값과 기름값이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한때는 1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갤런당 휘발유가. 근데 지금 3달러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서 임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실업률 문제가 나오고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침체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미국 경제는 둔화가 되어서 자기들의 잠재 성장률이 1.5에서 2% 정도는 할 것 같다 내년에. 네. 그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나머지 경제 국가들입니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렇죠. 해리스는 어느 정도 조건부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래서 서서히 목을 쪼느냐 갑자기 목을 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네. 근데 원래 계속해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제학자들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달러 약세가 될 때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호황이 좀 일어났었다 하면서 예. 이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니까
그걸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네, 뭐 그분들이 보시던 데이터와 자료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보는 데이터와 자료는 그 반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IMF나 월드뱅크에서 계속해서 2년 전부터 경고 아닌 경고를 해온 게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신흥국에서 환율 문제로 인해서 국가 채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는 거대한 섬으로서 자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 이득을 생각할 따름이지 그 밑에 있는 멕시코가 어떻게 되고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어떡하라고. 베네수엘라 석유 문제가 있다. 관여할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유가 문제에 연결이 된다. 이제 그러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제가 지금 보는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두고 있는 이유가 갑작스러운 보호무역 정책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미국이 원치 않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어떨까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겠죠. 한국의 어떤 금리 인하 상황과 그것이 또 우리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이러면 이제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그치, 우리 지금 죽는다. 그거 해야 예. 그 뭐 저 주식시장도 좀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똑같은 이제 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 소득 내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 전 통계를 모르니까. 근데 주변 분들 주식하는 분들 이렇게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 투자를 해야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소득을 얻는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미 투자가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5억 7억 하실 분들이 계시나? 그럼 그런 분들이 결국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 80%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 덕에 세금을 안 내냐 그러면 70, 80%이 개인 투자가분들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대박 터뜨릴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에 의해서 그냥 프리라이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논리를 금리 쪽으로 가져오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는 게 더 낫죠. 지금도 금리를 0% 하거나 마이너스로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시장에 버블이 발생되고 과잉 투자와 과잉 소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제가 붕괴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짜낼 수 있는 데까지 짜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그 안에서 내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아마 1%에서 1.25%포인트 인하시킬 때 상반기에 미국 경제 대선 이후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잡히는가를 보고 그때 내려주면은 오히려 우리가 큰 숨을 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금리 인하시키시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이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중일 이 삼국지 간의 환율 전쟁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160엔 가고 여기는 한 7위엔, 7.5위엔, 8위엔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 초반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현대기아차가 도요타를 이길까요? 삼성반도체가 HBM3를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하고 손잡을 수 있을 만큼 D램과 랜드 가격이 올라갈까요? HBM 가격이 올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부 다 지금 뽑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리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전문가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AI 강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데이터 센터 못 짓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소음 나고 전력 땡겨오고 뭐 자기장 문제 발생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까지 국민들과 합의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이야기 이런 미시적인 말씀을 해야 된다, 세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가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어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이 약점은 없애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금리와 재정정책, 조세정책을 써서 이 기업들을 강화시키면 여기에 종사하는 중소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분들의 88%거든요. 네. 그럼 중산층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강화된다는 것은 중산층이 소득이 많아진다는 거고 소득이 많아진다는 건 소비가 안정적이라는 거고 그렇죠. 소비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집을 사고 싶으면 사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생태계의 온도 습도 조절은 마다하고 저쪽에서 홍수 났다 그러니까 가서 댐 짓고 이쪽에서 댐 짓게 되면 다른 쪽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 가지고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좀 더 우리 경제도 세계 10위 경제다운 그런 조절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금리 정책 말씀을 딱 여쭤보시면 제가 제일 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미시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보면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대로 교육제도 좀 바꿔라. 교육제도 바꾸면 적어도 서울로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 거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없으면 지방에다가 대학이 옛날에 부산대, 전남대, 조선대, 경북대 뭐 전부 유명한 국립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존재감이 많이 없지 사라졌죠.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구미 전자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일할 때가 있었고요. 광주에서도 몇 개의 공장들, 삼성 가전 공장들이 존재하고 기아자동차도 있었고 금호도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경제의 비전을 깎아먹는 것보다는 좀 더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금리 조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뭐 상승률이 꼴찌,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세계 꼴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이 꼴찌였다가 이번에 확 20-30% 급등하면서 우리가 이제 꼴찌가 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는 게 이제 수급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뭐 한참 좋은 이유로 올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부러지고 네. 뭐 기관사도 다 매도해서 또 새로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돈 빼가지고 저쪽 가야 되니까 이러한 끊임없는 이 그 한국의 박스피로 이야기되는 이 상황 이거를 언제 끝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뭐 말씀하신 금투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들로 인해서 또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확 빠져나가면서 네. 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관리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봐야죠. 뭐가 문제인가.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2, 3년 전부터 많은 강연이나 이런 유튜브 방송 나갈 때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돈 버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정부는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공매도 없앤다, 뭐 제한한다 그러고 제도를 가지고 손을 대니까 투자가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그 목소리가 먹히는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입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어느 개인 투자가가 물론 과거에는 그랬을 수가 있겠죠. 뭐 공매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동아리에서 막 공매도 없애자 그러면 갑자기 댓글 늘어났다고 해서 공매도 정부가 미 백악관이 이거 뭐 제한합시다.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국처럼 우리가 네. 1조 위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200조 원을 풀어버리면 네. 우리 증시가 폭등할까요? 중국처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가 중국과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기업이 수익을 내야지만 미래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것이지 미래 가능성이 없는 주식은 주가 떨어져. 삼성전자가 왜 6만으로 떨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10만 간다 그럴 때 제가 저 삼성전자 10년 안에 망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10년 안에 삼성전자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2년 전부터 한 사람입니다. 그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강의 요청이 안 들어오죠. 근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비유법?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것처럼. 네, 삼성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 그러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기술과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한다면 삼성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첫째, 통신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GPS 네. 시스템을 바이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빅데이터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임상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우주에 비행사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이 개발돼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시키는 이유는 다 우주를 가기 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을 미워해서 저도 삼성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표님께서 삼성에 대한 어떤 자극을 위한 것이지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는데 자극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냉정하게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 여기 있고 화웨이 주식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순위를 매겨봐라. 어디에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엔비디아, 화웨이, 삼성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삼성이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병철 회장께서 83년도에 반도체 시작했거든요. 이건희 회장께서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삼성은 정치적인 희생물로 휘말려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삼성의 어떤 그 내용을 뭐라 그럴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대변하는 대변이라기보다도 변호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다 주물딱거려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오너를 감옥에 놓고 하는 이 부분이 브랜드 이미지에 얼마나 영향을 줬으며 그 최고 경영자가 기업하려고 하는 의지를 얼마나 꺾어놨는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간 정치권에 휘말려 들어간 경제계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삼성은 지금 현재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네. 심지어 HBM까지 SK 하이닉스에 뺏겼다고 하는 사실은 삼성의 위기가 그대로 나타난 장면이다. 저는 그래 뭐 안에서 뭐 어떤 신무기를 개발하고 쪼물딱거리고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사업용으로 던져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삼성은 이미 늦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년 전부터인가 많은 강연이나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은 10년 안에 망한다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전도 없고 직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코스로 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먹여 살릴 기업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요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가 앞으로 국방 산업이 어쩌고. 제가 하나의 국방 자주포가 들어가고 무인 드론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그거는 디바이스다. 하드웨어다. 네. 근데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반도체로 만들고 네. 이 반도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NPU, GPU, TPU 같은 중앙 처리 시스템이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무기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와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소멸되지는 않는다. 노키아처럼 스마트폰의 강자가 나타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은 코스는 안 가겠지만 서서히 스며들 것이다. 왜? 미래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은 이제 한계에 와 임계치에 다다랐고 엔비디아에서 개발하는 GPU나 TPU, NPU에는 무한한 창의성과 창조성이 요구가 되는데 삼성은 그거 뛰어들지도 않았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정부도 기업도 많은 외교 정상회담을 하고 CEO들,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CEO들과 만나는 와중에서 들었을 건데 AI. 네. 한 사람도 그거를 10년 전부터 AI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반도체도 10년 투자해서 90년부터 스마트폰 나오고 PC 시대가 열리면서 대박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AI가 버블 그러지만 언젠가 AI가 세상 상품으로 뛰어나올 디바이스에 담겨가지고 뛰쳐나올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삼성이 하드웨어, 스마트폰 그것도 자기 기술도 없는 거 600불 주고 팔면은 70불 벌어들이는 그거 팔고 앉아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야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앱을 깔고 안에는 어떤 우리가 퀄컴 칩이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걸 어떤 걸 깔아 놓아야지만 우리가 원천 기술을 먹는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이 현 정부건 과거 정부건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30년을 대한민국은 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윤상 정부 때 외환위기 이후에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정부를 계속 국민들은 성장해라,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라, 산업을 육성해라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 내용을 무시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한 게 없었다. 그 희생양이 과거의 재벌들이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야,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엄청나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환경의 그 환경을 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10월 달 특히나 좀 이제 10월 시작이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다면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무엇가 네. 있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아각거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회를 찾기 위함이죠. 그렇죠. 삼성도 기회를 찾으셔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국민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네.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거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 삼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10월이 지나고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시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10월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11월 달 있을 미 대선의 향배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가 침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경제는 미국 경제고 결국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보호무역 정책을 쓸 것인가. 당장 어떤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무역 수지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서 영수증을 들이밀 거다. 주한미군 그렇죠. 지원비 더 올려라.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대표님 뭐 이런 은유입니다만 제가 대표님을 아무리 미워해도 같은 동포고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방송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양극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 사회의 양극화 이렇게 되면 분열밖에 없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농구 경기처럼 팀워크로 하는 것이지 개인기에 의해서 돌파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제일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정치만 할 줄, 정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통치 못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게 경제하려는 의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기업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 총수가 떡볶이 먹으러 시장 바닥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재용 부회장의 일과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바쁜 일정을 그렇죠. 다니시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처럼 반도체에 투자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그 반도체에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재용 회장이 영국 런던에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500원짜리 거북선 그림 지폐 가지고 가서 일화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절박함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애벌레가 절박함이 있어야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좀 절박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거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이 절박함을 표현을 해야 되느냐. 좀 더 이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격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심리에서 이렇게 몰려가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저렇게 몰려가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정치 사회 집단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다? 이거 준다? 저거 준다? 그 다 아까 말씀드린 6,700조, 700조 원의 부채는 제가 갚을 거 아닙니다. 대표님이 갚으실 거 아니에요. 미래 세대, 후세대들이 갚아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다가 더 싸질러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조금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시면 더 감사합니다. 저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은 그렇죠. 후세대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살려고 하는 이유, 서울에 와야 되는 이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다 맞아떨어지는 이런 경제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지금 문제인데 희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20년 넘게 해봤지만 한국 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
개인기로 치자면 한국 분들만큼 똑똑한 분들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장시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하는 분들이 이 개인기가 뛰어난 한국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의 팀워크로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도 우승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통치할 수 있는 지금 총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총감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업 측면, 정부 측면에서 만들어내느냐, 또 기대하느냐, 저는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강호에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몇십 배, 몇백 배 훌륭한 경제학자들이 계시고 전문가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때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들이 국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극화에서 만들어진 삐뚤어진 마음, 상대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마음, 이런 거는 희망을 갖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 세기말 현상, 그 미래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양극화, 결국 이 양극화로 세상은 다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면서 찢겨지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예. 하여튼 말씀하신 뭐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 가지고 완전 적이 되고, 네. 네, 서로 증오하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만들어 나가는 리더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정치가 됐든 이건 미국도 트럼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력함은 좋아하는데 너무 강력하세요. 네, 하여튼 그러한 양극화로 인해서 찢어진 이 사회 혹은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어느 날 좀 확 좀 치유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하여튼 이게 문제라는 거 다 한번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곽수정 박사님, 그 지적해 주신 여러 포인트들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또 한번 자문해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